그러면은 2교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2교시 일단 책으로 먼저 저거 아까 했던 내용도 보겠습니다. 현미경이에요. 그죠? 그 뭐 요런 것들은 다 빼고 분해능 아까 얘기했다시피 현미경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그 용어가 분해능이다. 그죠? 상의 우수성은 현미경의 분해능에 의해서 좌우된다. 자, 분해능을 구성하는 능력 밑에 파장과 개구수. 그죠? 예, 그래서 공식 나와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좋고요. 요거는 패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종류. 그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템과 셈을 얘기할 때 템이 셈보다 분해능이 좋아요. 그래서 가장 분해능이 좋은 기계는 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존하는 기계 중에. 자, 광학 현미경. 그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현미경은 가시광선을 이용한 것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현미경입니다. 광학 현미경이. 그죠? 자, 그래서 요 기계의 각각 명칭 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쫙 다 외워 두셔야 됩니다. 그죠? 체크해 두십시오. 암시야 현미경, 다크필드 현미경. 그죠? 예. 어두운 방에 빛이 들어가면 먼지가 빛나 보이는 현상을 볼 수 있는 것. 그죠? 요걸 이용한 겁니다. 보통 매독의 병원체의 형태 운동을 관찰하거나 밀입자나 혈액 속의 지방 입자 관찰하는 데 쓰는 것. 즐거워 놓으십시오. 위상처 현미경, 위상의 차이를 이용한 거라고 했죠.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염색하지 않고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할 수 있다. 두 가지. 그죠. 명암의 빛깔 차이가 아닌 굴절률의 차이를 이용해서 내부 구조를 뚜렷하게 관찰하도록 고안된 현미경. 그죠? 세포 소개관 등이 염색을 하지 않고 표본의 조직 성분이 유사한 굴절률 때문에 투명하게 보일 뿐 관찰할 수 없으나, 그죠? 염색하지 않은 세포나 조직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현미경이다. 그죠? 자, 주로 언제 씁니까? 시료를 염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 등 살아있는 시료를 다루는 생물학 여기서 쓴다. 별표. 염색하지 않아도 된다. 살아있는 세포를 볼 수 있다. 평광현미경. 빛이 한쪽 방향으로 나온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몰려있는 결이 있는 물질을 관찰하기 좋다. 그죠? 일정한 방향성이 있는 물질들, 셀룰로스, 악교질, 섬모, 근섬유 등을 관찰하기 좋은 현미경이다. 자, 공초점 현미경. 레이저 어쩌고저쩌고 하면 공초점 현미경입니다. 그죠? 공초점 원리를 이용해서 레이저 현미경으로 고해상 화상을 넣는데 이용된 것. 그죠? 예. 그 다음에 형광 물질을 사용하는 게 형광 현미경. 그죠? 예. 빛이 파장을 흡수한 후 다시 방출될 때 좀 더 긴 파장을 방출하는 이완 과정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죠? 주로 이제 이것도 여러분 기하겸을 줄거 놓으세요. 형광 현미경이 자주 사용되는 형광 색소들입니다. 오라민, 그러니까 아우라민이죠. 오라민, 로다민, 아크라민 오렌지, 플루오세인. 예, 이런 것들 제일 많이 씁니다. 체크해 두십시오. 자, 전자현미경, 템이랑 셈이 있다고 했죠. 그죠? 예, 전자현미경에는 투과와 주사, 템, 투과, 그 다음에 주사, 스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템이 물체를 뚫고 지나가는 방식이라면 셈은 물체를 흩어 지나가 스캔하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그죠? 예, 템, 투과 전자현미경. 그죠? 전자총으로 이루어진 전자빔을 광원으로 통과시켜 가지고 만들어낸다. 그죠? 템이 커요, 크기가. 투가 전자현미경을 찍으면은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내부가 잘 관찰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죠? 예, 이론적으로는 0.05 나노미터까지 가능하지만 실제는 한 1 나노미터 정도까지 가능하다. 그래도 현존하는 분해능 중에서 가장 분해능이 좋은 게 투가 전자현미경입니다. 셈, 스캔, 저희 주사 전자현미경, 그죠? 음. 직각 렌즈에 모아진 진자빔이 주사 코일을 통해 시료의 표면을 주사하는 것, 스캔하는 것, 그죠? 분해능은 투가 전자 현미경에 비해서 훨씬 낮기 때문에 2.5 나노미터 정도에 불과하다. 다만 좋은 건 뭐다? 시료의 표면이 3D 이미지로 보인다. 그죠? 그래서 시료의 표면이 이렇게 3D로 누가 알아보기 쉽도록 안에 내부 구조가 보이는 게 아니라 바깥에 물룩불룩 튀어나온 3D 이미지가 보이는 게 셈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알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은 5분 지났지만은 2주차 강의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세포와 세포 소기관이에요. 세포와 세포 소기관. 이번 기회에 세포에 대해서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순서가 이제 요거로만 책으로 가는 게 낫겠다. 예, 괜히 안 하고 책으로 할게요. 일단 처음 먼저 나오는 게 인체의 세포 외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수가 약 200여 종류예요. 60조 개고. 그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양도 크기도 역할도 다 다른 게 우리 몸의 세포다. 그죠? 음. 그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 여러분 요거 개념 배웠을 건데, 미분화 원시 세포들이 발생을 통해서 분화 세포가 되고, 얘들이 기능을 수행한다. 이거를 세포 분화라고 합니다. 그죠? 자, 요런 거 별 의미 없는 거는 빼버릴게요. 세포. 생명의 가장 작은 단위. 그죠? 예. 그죠? 구조적, 기능적, 생물학적인 제 근본 단위고 가장 작은 단위다. 그죠? 예, 생명의 구조적인 단위다. 자, 세포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막과 세포질과 안에 핵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 갔냐? 없네. 그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세포를 공부를 하실 때 세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핵, 세포막, 세포질 요거 세 개가 머릿속에 떠오르시면 제일 좋아요. 물론 이제 지금 제가 책으로 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모든 세포는 기본적으로 세포막 안에 세포질이 들어있고 세포질 안에 핵이 들어있는데 핵이 핵막에 둘러싸여 있으면은 진핵세포고 핵막이 없으면 원핵세포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예 여러분 세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는 이렇게 세포 이렇게 해놓고 나서 핵, 세포막, 세포질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세포막에 대해서는 외워야 될 게 뭐겠습니까? 세포막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질이 이중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동 모자이크 모델이 있다. 세포막의 물질 통과하는 방식이 어떤 게 있다. 이런 것들이 줄줄줄 떠올라셔야 되고 세포질이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세포질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들 미토콘드리아, 골지체, 중심체 그다음에 세포질 내 그물 요런 것들이 떠올라야 되고 핵이라고 하면 결국은 DNA, RNA가 떠올라야겠죠. 그죠? 요런 식으로 머릿속에 정리를 딱딱딱딱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일단 책으로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보다시피 세포는 기본적으로 핵막의 존재에 따라 가지고 원핵과 진핵으로 나눠지는데 원핵은 핵막이 없으니까 핵 안에 있는 물질들이 세포에 다 퍼져 있겠지. 그러니까 핵이라는 게 뚜렷하게 안 보여. 진핵은 핵막이 있으니까 핵이라는 게 딱 보이지. 그게 진핵세포입니다. 다른 거는 알 필요 없고요. 그죠? 세포의 구성 및 구성 요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거는 뭐냐라고 할 때 핵, 세포막, 그 다음에 세포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원형질은 뭐냐? 그러니까 세포질이에요. 그러니까 세포질과 핵을 합치면은 원형질이 되는 거죠. 핵막 안에, 그러니까 세포막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성분을 합쳐가지고 원형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인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원형질 있고 세포질이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교수님, 세포막은 뭐고 원형질막은 뭡니까? 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늘 그렇잖아요. 뭔가 남들 다 아는 내용을 어렵게 얘기하면 간지나 보입니다. 그죠? 나의 대장에 심한 압박감을 느껴가지고 메르켈 소체에 나의 대장 내부 직장의 압력이 올라가서 메르켈 소체에서 강한 분비압을 느끼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똥 마렸다는 얘기예요. 그죠? 있어 보이잖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세포막 하면 될 것 같은 거 가지고 원형질막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냥 원형질 이렇게 나오면 아 세포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음. 원형질은 한 90%가 물이다. 그죠? 그 다음에 다들 아시다시피 탄당지가 들어있다.
이런 겁니다. 세포질, 그죠? 예, 외부 환경과 세포를 구분하는 세포막, 그 다음에 핵을 제외한 대부분이다. 그죠? 결국은 세포는 뭐로 되어 있다? 세포질, 세포막, 핵. 그죠? 그래서 세포질은 사실은 외울 게 없고요. 세포질을 공부하기보단 뭘 공부해야 된다? 세포 소기관을 공부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세포질을 구성하는 세포 소기관들은 뭐를 외워야 된다? 여기 있는 것들을 쭉 외우시면 돼요. 보통 중요한 게 세포막, 세포질내 그물, 세포질내 그물이라고 해서 과립 세포질내 그물, 무과립 세포질내 그물, 미토콘드리아, 용해수체, 리보솜, 과산화소체, 골지장치, 중심체, 미세섬유, 그 다음에 미세소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 중에서 세포 기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하자면 일단 1번이 세포막이 나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포라고 하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핵과 세포 소기관과 세포벽, 세포벽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세포질, 세포막, 그죠? 세포막, 세포 소기관, 핵, 요거 세 개를 따로 나눠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놈은 누굴까요? 누구를 제일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 세포막을 중심으로 공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각보다 세포막이 시험 범위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세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세포막이라서 그래요. 보통 이제 제가 세포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은 아니 교수님 세포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세포 소기관들 아닐까요? 아니면 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포에서 제일 중요한 성분은 사실은 세포막이에요. 왜냐면은 방금 얘기를 배우셨다 배우셨던 것처럼 세포라는 거는 세포 단위 하나만으로도 독립된 개체예요. 세포 자체 하나만으로도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고. 좀 있는 전에 그림으로 갈까요? 그죠? 이 세포 그림 하나만으로도 하나의 생명체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 이 세포 안에 있는 내부 하나가 하나의 소우주, 코스모인데, 코스모스. 그죠? 이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 자체가 하나의 세상이자 하나의 우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 바깥쪽과 세포 안쪽이 도대체 뭐가 차이가 나길래 이것들이 가능하냐? 더 쉽게 얘기하자면, 더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세포막이 존재해서 세포막이 이 공간을 분리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세포가 세포일 수 있는 거예요. 왜? 결국은 세포막 안쪽도 95%는 물이고요. 세포막 바깥쪽도 대부분 다 95% 이상 물입니다. 안쪽도 물이고 바깥쪽도 물인데 세포막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쪽은 하나의 우주가 되는 거고 바깥쪽은 아무 의미 없는 공간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세포막이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옵니다. 도대체 세포막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포 내부에 있는 공간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가 있는가? 세포 외부와 세포 내부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가 있는가? 이게 세포막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세포막의 특성을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포막의 가장 큰 특성은 이거죠. 세포의 안과 밖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포가 하나의 우주가 되기 위해서는 세포막이 세포 내부를 지켜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세포막은 물질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은 또 있어야 돼. 왜? 세포 내부로 물질이 들어가야지 세포가 먹고 살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세포 내부에 쓰거나 노폐물도 세포막 밖으로 빠져나가야지. 그러니까 물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포 내부 안에 있는 아이덴티티를 지킬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포막이 가지는 특성이라는 거죠. 굉장히 특이한 특성입니다. 그죠? 세포막의 제일 큰 특징은 뭐냐? 세포의 안과 밖을 어떻게 구분해 지느냐라는 거죠. 자,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지질 이중층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인지질 이중층, 아마 중학교 때부터 공부, 특히 생물학에 관심 많으신 분들, 생원 생투에 관심 많으셨던 분들은 인지질 이중층 중학교 때부터 지겹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여기서 나오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인지질 이중층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인지질 이중층이라는 개념이 뭐냐? 방금 여러분 얘기 다 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세포의 안쪽은 물입니다. 워터예요. 워터. 그죠? 예, 물은 영어로 셀프가 아니고 워터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죠? 세포의 안쪽은 물이에요. 문제는 뭐다? 세포 바깥쪽도 물이야. 자, 똑같이 물이 있는 공간인데 물의 안쪽과 물의 바깥쪽을 완벽하게 구분해야 돼. 근데 특징은 뭐야? 벽이 단단하면 안 돼. 벽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그 사이로 물질이 통과 가능해야 됩니다. 물질이 통과 가능하지만 바깥쪽 물과 안쪽 물은 완전히 다른 물이 되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인지질 이중층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인지질 이중층이란 말 뜻이 뭡니까? 인의 머리와 기름의 꼬리 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죠? 예. 인지질이라는 물질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물질이에요. 인지질이라는 것은 인과 지질로 되어 있는 물질이라는 뜻인데 인은 보시다시피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친수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 기름은 다들 아시다시피 물에 넣으면 물과 섞이지 않고 둥둥 뜹니다. 소수성, 물을 싫어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인지질을 이만큼 인지질을 물에다 딱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똑같은 인지질 성분인데 인은 물을, 그러니까 인과 지질, 그러니까 인의 머리와 지질의 꼬리를 가지고 있는데 인은 물을 좋아하니까 인은 물 쪽으로 딱 갑니다. 그죠? 그리고 지질의 꼬리는 물 바깥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물이 이렇게 있으면 인은 전부 다 머리를 이렇게 동글동글 받고 꼬리는 전부 다 바깥쪽을 향하게 되겠죠. 인지질만 있으면 이렇게 돼요. 그죠? 여기까지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렇게 생긴 병이 있습니다. 자, 병에다가 아예 여러분 물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꽉 물을 채울 거예요. 전혀 틈이 없도록 완전히 물로 꽉 들어찼습니다. 자, 여러분 빈 공간이 아예 없어. 둥둥 떠있을 공간이 없어. 다 물이야. 다 물인데 여기다가 여러분 주사 바늘로 방금 얘기했던 인지질을 일정 양을 집어넣는다. 그런 다음에 이 병을 막 흔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머릿속에 상상을 잘 한번 해보세요. 막 흔든다. 그럼 인지질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인지질은 머리 부분은 물을 좋아하지만 꼬리는 물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그냥 일반적인 물에 집어넣으면 머리가 물에다가 꼬리를 받고 꼬리가 물 바깥쪽으로 향하게 되는데 지금 도망갈 공간이 없잖아. 물 한 공간에 들어갔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머리를 전부 다 바깥쪽으로 내놓고 물을 싫어하는 꼬리는 다 안쪽으로 모여요. 요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되느냐? 동그랗게 만들어지면서 지금 제가 좀 엉성하게 그릴 수밖에 없지만 지금 제가 태블릿이 아니라서 엉망이에요.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지만은 머리가 바깥쪽 물을 향하면서 꼬리가 안쪽을 향하면서 안에 전혀 물이 들어오지 않는 바깥쪽에 있는 물과 완전히 구분된 공간이 안쪽에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인지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인지질을 물 한가운데 들어가면은 그죠? 안쪽에 지질이 이게 지질로 하나의 바리어, 층이 만들어지면서 물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공간이 만들어져 버린다는 거죠. 물이 들어올 수 없는. 그죠? 물을 좋아하는 머리들이 다 물의 머리를 받고 꼬리들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죠?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갑시다. 인지질이 이중층이야. 그러니까 한쪽에 머리와 꼬리가 달려있고 반대쪽에도 머리가 꼬리가 달려있어. 인지질이 한 층이면은 여기에는 물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물이 안 들어간 빈 공간이 나오겠지. 근데 이게 이중층이니까 인지질이 머리가 있는 쪽에 물, 인지질 머리가 있는 쪽에 또 물. 그죠? 그럼 여기 공간은 물이 없는 공간이 나오겠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쪽에도 물이 있고 바깥쪽에도 물이 있지만은 안쪽과 바깥쪽에 물이 전혀 간섭할 수 없는 너무너무 특이한 공간이 만들어져요. 이게 인지질 이중층이 가지고 있는 위력입니다. 지금이야 인지질 이중층이라는 개념이 여러분 머릿속에 확립돼 가지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만 과학자들이 제일 처음에 이 개념을 머리에 자리 잡았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면서 이 발견을 놀라워했던 거죠.
여러분 인지질 이중증을 강의할 때마다 세포를 강의할 때마다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이게 가능했기 때문에 인간의 몸 그리고 모든 생명체의 세포가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도대체 세포는 그 연약한 구성 단위, 그 얼마 되지 않는 성분으로 자기 자신만의 유니버스, 코스모스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인지질 이중층의 세포막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인지질 이중층 말고도 그러면 세포막은 순전하게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인지질 이중층 말고도 구성하는 물질이 좀 있는데 단백질과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접근을 반대로 해볼까요? 자, 잠깐 뿅. 방금 말씀드린 것대로 접근을 반대로 해봅시다.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세포막이 순전히 인지질의 이중층으로만 되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쪽의 물과 바깥쪽의 물이 완벽하게 분리가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쪽에 물에 있는 물질과 바깥쪽에 있는 물에 있는 물질은 절대로 교환이 안 돼요.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자면 물에 녹는 물질은 세포 내부와 세포 외부가 완전히 구분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서 가장 많은 물질을 녹일 수 있는 성분이 뭐냐면 물입니다. 그죠? 물이라는 존재가 가장 정말 위대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완벽한 용매, 무엇인가를 녹일 수 있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녹을 수 있는 물질이 대부분이에요. 반대로 인지질이 이중층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물에 녹는 물질은 세포 내부로 못 들어옵니다. 인지질 이중층이 위대한 이유도 사실은 그것 때문이에요. 물에 녹는 물질은 함부로 세포 내부로 못 들어와요.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가 이겁니다. 방금 제가 역으로 가자고 했잖아요. 세포 내부에 물질이 필요한데, 세포가 살아가려면 물질이 필요한데, 그 물질이 물에 녹는 물질이라면 세포 내부로 어떻게 가지고 들어오냐는 거죠. 세포막을 손상시키지 않고 세포 내부로 물질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때 사용되는 게 단백질과 탄수화물이에요. 자, 단백질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인지질 이중층 중간에 이렇게 콕 박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종의 통로 역할을 담당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 인지질은 세포를 구분하는 벽의 역할을 담당한다면 단백질은 그 벽에서 물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담당한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 집을 여러분이 있는 방, 지금 여러분이 수업을 듣고 있는 방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방 하나를 세포라고, 여러분 방 안에 하나의 공간을 세포라고 생각한다면 이 방을 구분짓는 여러분 방에 있는 벽들이 인지질입니다. 쉽게 말해서 벽돌 하나하나가 인지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을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달아놓은 문짝이 단백질입니다. 그럼 탄수화물은 뭐냐?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손잡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탄수화물이 달려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탄수화물이 점점으로 달려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단백질이 그 물질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줘요. 이게 인지질과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막단백질의 기능은 크게 이렇게 물질을 안으로 넣어주는 트랜스포터 기능이 있거나, 물질을 받아들임으로써 작동하는 리셉터가 있거나, 아니면은 앵커 역할을 해준다. 막단백질은 그래서 물질을 세포 내부와 반응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혹은 통과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보통 세포막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에 막단백질이 중간중간에 꼽혀 있고, 그 단백질 사이사이에 미량의 탄수화물들이 그 인식띠 역할을, 식별띠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기름이 물에 떠 있는 것처럼 물이 흔들리면 이 기름도 둥둥둥 떠가요. 기름이 둥둥둥, 이게 인지질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질이잖아. 그러니까 물 안에서 둥둥둥 떠다닙니다. 당연히 지질 안에 박혀있는 단백질도 둥둥둥 떠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포 내부에 필요한 물질이 있다. 그러면 이 물질이 인지질 이중층 막으로 접근을 하면 이 안에 박혀있는 단백질이 그냥 박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둥둥둥 떠가가지고 이 물질을 쏙 받아들이고 지는 지 위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지. 즉 세포로 되어 있는 바다 위를 이 막이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이 이론을 유동 모자이크 모델이다 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포막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지질 이중층 사이사이에 단백질이 박혀 있고 탄수화물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역할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시고요. 이 모든 이론을 합쳐가지고 유동 모자이크 모델이다 라고 한다는 것까지 여러분 인식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렇게 인지지 이중층이 완벽하게 자기의 역할을 수행한다면은 아니 도대체 세포 안에서 필요한 물질 혹은 세포 바깥에서 필요한 물질은 어떻게 세포막을 통과하는 거지? 라는 의문점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를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세포막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꼭지 중에 하나가 여기 49페이지에 붙어 나오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포막이 저렇게 완벽하게 역할을 해서 세포 내부에 있는 하나의 소우주 코스모스를 구성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연 세포막을 통해서 어떻게 물질들이 왔다 갔다 하느냐 그거를 따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게 49페이지부터 배울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아마 이번 주에 다루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세포막에 대한 부분은 책으로 제가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3교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뿅.